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들 다 장성시키고 은퇴 후 남편과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며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두 아이들 키우랴 직장생활 병행하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치열하게 살다가 아이들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퇴직하고 하고 나니 남아도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시간이 여유로웠던 적이 없어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처럼 쉼없이 움직이던 사람들은 가만히 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접한 게 바로 이 채널입니다. 저처럼 결혼하고 자식 키우며 겪는 일들에 대한 사연을 들려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은퇴 후 적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어요. 저만큼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자식이라는 게 다 키웠다고 마음 놓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특히 자녀의 결혼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아이를 직장에 들여보내기 전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큰 아이인 아들 녀석 장가 보낼 때도 그랬지만 그보다 작은 녀석인 딸아이 결혼 문제로 속 썩을 일이 많았던 저로서는 정말 가슴 졸일 일이 많았더랍니다. 결혼식장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애는 어디 가고 댁만 나와서 이 게임판을 치는 거야? 남의 집 귀한 딸 못살게 들들 볶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댁이 뭐라고 내 딸을 찾아? 내가 당신같이 천박한 인간한테 내 딸 보낼 것 같아? 살면서 겪어온 일이 결코 적지 않다고 자부합니다만 단연코 전할 만큼 제 인생에서 크게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딸의 결혼식 날이었죠. 마냥 행복하기만 해야 할 그날 한때 사돈이 되리라 생각했던 여자를 쥐잡듯 잡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아이들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그런지 찰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 손 거의 안 타고 자기 할 일 척척 해내는 독립적인 성향으로 자라났습니다. 엄마 입장으로서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다른 집 전업주부 엄마에 비하면 항상 해준 것이 모자란 것 같아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해요. 아들 녀석은 대학 입학하면서 바로 학교 근처에 자취를 시작해 독립해 나갔고요. 2살 터울인 딸아이 역시 대학 입학을 앞두고 독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두 녀석 모두 독립심이 너무 강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으나 아무래도 세상의 험한 꼴을 너무 보고 살아온 나이든 엄마이다 보니 아들 독립시킬 때랑 딸아이 보낼 때랑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라고요. 걱정이 많은 저를 보고 저희 딸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야 걱정하는 거야 알지만 솔직히 집에서 다니나 독립해서 학교 다니나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그렇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 엄마 입장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딸아이 말이 틀린 게 없었거든요. 남편도 은근히 저를 부추겨 딸아이 독립을 말리고 싶은 눈치였으나 평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대신에 아이들 의사를 더 존중해주려 노력했던 것이 저희 부부 교육관이었으므로 결국 딸아이 독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 말 맞다나 각자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아이들 독립시키고는 작정하고 불러 모으지 않는 이상 시간 맞춰 다 같이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퇴직 전이어서 여전히 바쁘긴 하지만 두 아이 다 떠난 집에 퇴근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휑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쩐지 내 작은 아이들이 이제는 너무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들 녀석이 직장 잡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결혼 의사를 밝혀오자 정말로 내 아이들이 우리 둥지를 떠난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나 딸이나 본인들 연애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편이 아니어서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자식 결혼시키면 남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하다면서요. 괜히 가깝게 지내보겠다고 이것저것 간섭하다가는 며느리 사위 미움 사서 자식들까지 척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요. 저 역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아들 개혼 때 딸 같은 며느리니 하는 제 입장만 생각하는 소리 말고 쿨한 시어머니로 살자 다짐했죠. 그래서 딸아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들 때처럼 아이들을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자고 생각했어요. 처음 아들 결혼할 때 그런 다짐을 했을 때는 내심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담백한 고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더니 오히려 그게 며느리 경계심을 풀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모양인지 고맙게도 먼저 살갑게 다가와주는 며느리 덕에 결혼 전보다도 아들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죠.
아무래도 딸은 더 하겠죠. 요새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사위 대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평소 똑부러진 아이이니 맹탕인 놈을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딸아이 결혼 문제는 전적으로 딸과 예비 사위 의사를 따르리라 생각했습니다. 늘 자기 일을 알아서 척척 해왔던 딸에게도 결혼이란 쉽지 않은 문제인 모양이었어요. 좀처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없는 아이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저한테 먼저 이것저것 물어오는 일이 많더라고요. 딸아이는 바쁜 엄마 귀찮은 일 늘리는 것 같다며 미안했지만 정작 저는 신이 났습니다. 손갈 일이 적었던 아이한테 비로소 엄마로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뻤죠. 그런 저를 보고 딸아이도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내 딴에는 엄마 늘 바쁘시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엄마 돕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다 싶어. 다른 집 딸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살갑게 군다고 하던데 나야 애교도 없고 엄마한테 먼저 살갑게 군 적도 없는 것 같고 시집간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랑 해본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더라고. 미안해도 엄마가 미안해야지.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민영이한테 신경을 너무 못 써줘서 엄마가 항상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 귀찮게 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해. 우리 딸은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 멋쩍게 웃는 딸아이를 보며 그동안 의도치 않게 딸과 서먹했던 감정이 사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딸도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심란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저를 의지해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통해 딸아이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을 처음 만나는 날은 저도 답지 않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미 아들을 결혼시킨 바 있지만 제가 시부모가 되는 입장이랑 딸아이 시부모가 될 분들을 만나는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직까지는 처가보다는 시댁 입김이 센 편이잖아요. 우리 딸 한 번 더 예쁘게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예비 사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더 컸고요. 아이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성격이 점잖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말에 호의적으로 호응하긴 했지만 원래 말수 자체가 많은 분은 아니신 것 같았어요. 말수가 많은 쪽은 아이 시어머니 될 분이셨죠. 우리 형우는 외동이라 이번 결혼이 저희 집은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제가 자식 결혼에 대해서 이것저것 기대치가 많은 편이에요. 이왕이면 남 부끄럽지 않게 결혼식 치러서 잘 보내고 싶기도 하고요. 뭐 그 마음이야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상견례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많다고 대놓고 말하는 건 상대 부모 입장에선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뭘 어떻게 기대한다는 건진 모르겠으나 저희 쪽에 어지간히 요구하는 바가 많겠다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더라고요. 아이를 먼저 들여보내고 남편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불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상견례 내내 조잘조잘 떠드는 예비 안사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덕분에 처음 뵙는 사돈 내외라고 어색할 겨를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딸 시집 보낼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자리가 시어머니 자리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본 것만으로 평가하는 게 경솔할 수는 있으나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나서는 걸 좋아하던 예비 안사돈을 보니 그 기세에 저희 딸이 눌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한마디로 예비 안사돈의 첫인상은 어떤 모임에서든 자기가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딸과 예비 사이에 대한 말보다 처음 보던 예비 안사돈의 신변잡기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듣고 나오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안사돈 되실 분 말이야. 하나뿐인 아들 개운이라고 어지간히 기대하시는 게 많은 것 같던데 괜찮을까? 우리 다 아들 장가 보내봤지만 보통 신랑 쪽에서 결혼식 가지고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 시어머니 자리는 되도록 무난한 사람이 좋은데 너무 별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람 한 번 보고 알 수가 있나. 차차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평소 언사에 신중한 남편 입에서 저 정도 발언이면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인정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부디 짤자식 시집 보내는 부모의 괜한 기우이길 바랬죠. 상견례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주말 오랜만에 딸아이가 본가에 들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생각할 것들이 많아 그런지 며칠 새 수척해진 모습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것저것 음식을 앞에 밀어줘도 좀처럼 잘 먹지 못하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 결혼할 때 새언니가 예단을 해왔었나? 예단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과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랑 너 결혼식에 참석할 때 옷에 입으라고 봉투는 보냈지.
너희 오빠 결혼할 때 엄마 아빠한테 거의 손 안 벌리고 둘이서 신혼집이면 혼수면 한다고 하길래 우리도 우리한테 따로 돈 쓸 거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그랬는지 네 새언니가 준비를 했더라고. 그럼 통상적으로 얼마나 준비하는 게 맞아? 왜 안 사돈이 예단 해오라고 하시던? 솔직히 제 입장에선 저쪽 집안에서 예단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와 딸이 신혼집을 거의 반반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안에 들어갈 가전도 나눠서 부담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예단 요구하는 건 신랑 측에서 신혼집을 해오거나 하다못해 전세금이라도 책임지는 경우에 하지 않나요? 사실상 딸아이의 결혼은 반반 결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비사위가 자기 본가에서 금전적 도움을 받기로 했는지까지는 아직 들은 바 없었으나 딸아이는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부터 자기가 차곡차곡 저축한 돈으로 작게나마 본인들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양가 집안 모두 그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예단을 비롯한 다른 것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저 또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건 딸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제 예비 시모의 요구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옛날이야 이불이며 살림살이 직접 마련하는 게 예단이었다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고 거의 돈봉투라고 봐야지. 엄마도 오빠 결혼 때 딱히 예단비 받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몰라도 엄마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신랑 쪽에서 집해오면 그 10분의 1선에서 예단비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긴 하더라. 왜? 안사돈께서 따로 요구하신 예단 목록이 있어? 차라리 대놓고 그런 거라도 주시면 내가 감이라도 좀 잡겠는데 딱히 그런 건 없더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 개혼인데 집안 어르신들한테 기본적인 대접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만 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서 난감하네. 그러게 그건 요구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해 주는 게 편한데 그런데 그런 거 일일이 말하는 건 민망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 엄마랑 생각을 좀 해보자. 반반 결혼시키는 판에 예단 요구받았다는 딸의 말에 솔직히 심기가 편치는 않았습니다만 저쪽에서 대놓고 요구한다는데 안 하기도 참 그랬어요. 괜히 시작부터 귀한 딸 밉보이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가 제 예비 신랑과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딸애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얼마나 예쁠까 기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웨딩샵에 두 사람을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확인하는 건 아무래도 단둘이 있는 게 좋잖아요. 저희 딸 성격이 그런 로망 챙길 만한 성격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남자라는 로망은 다 이뤄봤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부모가 따라가는 것도 좀 주책 맞죠. 여러 번 입어보고 결정하기 어려워 조언을 구하면 또 몰라도 그런 자리에는 나이든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 일을 하면서도 딸아이가 얼른 인증샷을 보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웨딩샵에서 피팅을 해본 다음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딸인데 그날 퇴근할 때가 다 되도록 딸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드레스 고르다가 둘이 싸우기라도 했나 싶어 슬슬 걱정이 되던 차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드레스는 잘 입어봤어?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딸아이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좀처럼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아이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싶어 얼른 집으로 오라고 했죠. 오늘 드레스 피팅하는데 어머님이 오셨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제 신랑이랑 처음 드레스 보러 간 자리에 예비 안사돈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 저라도 같이 있었으면 또 몰라 딸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도 못했어요.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사돈이 왜 오셨대? 김서방은 뭐라는데? 집에서 나오는데 어머님이 자기도 웨딩드레스 구경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면서 모셔왔다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분통을 터뜨리는 딸아이를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남자들 생각이 여자들하고는 다르다지만 그 정도 눈치 없는 예비사위 역시 못마땅하게 느껴졌죠. 아니 그 자리에 자기 엄마만 떡하니 모셔오면 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품평당하는 기분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의 로맨틱한 순간을 그렇게 배려 없이 망쳐버리니 생각 없는 예비사위 모자에게 화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어릴 때부터 아주 가정적이었다는 말이 그저 가족들 사이가 좋다는 말인 줄만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그 사람 마마보이인 것 같아. 쇼핑할 때도 그렇고 옷 골라주는 것도 어머님이 해주신다는 소리 들었을 때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가족 간의 사이가 좋은 집이면 저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엄마 말이라면 그저 끔뻑 죽는 것 같아. 저 사람 매번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때마다 나 속 터져서 어떡해 엄마? 딸아이 성격에 저렇게 터뜨릴 정도면 그간 어지간히 쌓인 게 많았다는 소리였습니다. 세상 어느 여자가 마마보이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저 역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생각해보니 전에 예단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자기랑 거의 같은 돈 쓰면서 같이 집해오는데 예비 사이가 막으려면 얼마든지 미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저쪽에서 저희 쪽에 당당하게 예단비 요구할 입장은 아닌데 말이죠. 어쩐지 상견례에서 예비 안 싸던 첫인상을 보고 느꼈던 불길했던 예감이 하나 둘 들어맞는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저까지 생각하는 그대로 말했다간 정말로 딸아이가 불행할 것 같아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애써 딸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전부터 며느리 될 아이에게 저리 진상을 떠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대체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질까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까 딸아이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 입고 나온 드레스 보고 계속 만지작거리시더니 자기도 이런 거 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자꾸 그러시는데 솔직히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싶더라니까. 설마 진짜 자기도 웨딩드레스 입혀달라는 소리는 아니겠지? 설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치? 도대체 철삭서니가 없어도 얼마나 없으면 예비 며느리 앞에서 그런 주책을 다 떤답니까? 듣는 저도 낯이 화끈해지는데 저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예비 시모를 딸아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잠은 안 자고 연거푸 한숨만 쉬는 저를 보더니 결국 남편이 불을 켜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니 당연히 남편 표정도 좋지 못했죠. 사실 예비 안사동 같은 성격이 제 남편이 딱 질색하는 성격이거든요. 나서는 거 좋아하고 나이값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걸 거의 혐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니 당연히 예비 안사돈이 마음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딸아이 시부모 될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인으로도 결코 둘 일이 없는 타입이었죠. 애들 일에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쯤 되면 김서방 불러서 언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어른이라고 참고 넘어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자기만 귀한 아들 장가 보내는 거야? 왜 우리 딸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될 마음고생까지 해야 돼?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괜히 우리 딸 책 잡힐까 싶어 어지간한 건 사돈댁에 맞춰주자 했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라고 마냥 삼아줄 이유는 없죠. 무슨 대단한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닌데 시댁이랍시고 처음부터 너무 저자세로 나갔던 게 문제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식사 자리 초대를 빙자한 예비 사위 성토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그동안 참은 말들이 많았기에 그날은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웨딩드레스 피팅하는 자리에 안사돈께서 오셨다지? 사실 그게 흔한 일은 아니라 우리 민영이도 참 놀랐을 거야. 그래도 그날 저희 엄마가 민영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치 민영아? 제 딴에는 그래도 대놓고 말하기 좀 그래서 돌려서 말한 거였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 볼 생각이 없는 건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예비사위를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작 예비사위는 해맑게 웃고 있는데 그걸 보는 딸아이만 민망한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돌려 말해서 될 게 아니겠다 싶어 그냥 돌직구로 말했습니다. 사실 신부 입장에서는 결혼 앞두고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아.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사돈께서 하시는 행동이 일반적이진 않으셔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참 많네. 대놓고 말하자 그제야 분위기를 읽은 모양인지 예비사위가 겸연쩍어 하더군요. 거의 입에 떠 먹여줘야 알아먹는 걸 보니 앞으로 결혼해서 우리 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꼭 해야 할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단비 말인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하네. 안사돈께서 요구하신 거라고 하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원하시는지라도 언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현금 봉투를 원하시는 건지 현물을 원하시는 건지도 알아야 준비를 하지.
이제 식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제 말에 딸아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젠 또 무슨 일인지 겁이 나서 물을 엄두도 나질 않았어요. 딸아이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어머님 명품백 해드렸어. 이건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딸아이가 웨딩샵 일로 한껏 쏟아내고 간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또 사건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언제? 며칠 전에 혼수 가전 보러 갔는데 어머님도 나오셨더라고. 말하는 걸 보니 이번에도 미리 얘기 안 하고 예비사위가 제 엄마를 달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예비사위도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혼수 준비한다는데 백화점까지 쫄래쫄래 쫓아와서는 그 자리에서 명품백까지 받아 챙겼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내세울 거 있는 아들이라고 아들 팔아 한미천 잡기라도 할 심산이랍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또 예단비를 요구하신다고? 제가 대놓고 말하니 예비사위가 민망해하더라고요. 제 어미가 내 딸한테 명품백 받아 챙길 때도 저렇게 민망해했을까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내외의 눈치를 보며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은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니까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갖춰서 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집안 어른들한테 두고두고 욕먹는다고 하셔서요. 금액이 부담되시는 거면 저도 몰래 보탤게요. 너무 노여워 마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말끝마다 저희 엄마 아주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본인이 결혼 당사자 아닙니까? 자기는 자아가 없답니까? 이건 효자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한테서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 한 푼 아쉬워 이런답니까? 애초에 서로 꿀릴 것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비슷한 금액 부담하며 하는 결혼에 요구하는 게 과하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니 잘못이 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저희 부부 자존심까지 긁는 발언을 했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못 믿어온 인사에게 정말 저희 딸을 보내도 되는 건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혼 준비하니까 사사건건 자기 엄마가 어쨌다 저쨌다. 나도 당황했어. 예비사위를 먼저 보내고 급격히 어두워진 저희 부부 낯빛을 보고 딸아이가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민망했겠죠. 저희 보기도 창피했을 거고요. 하고 싶은 말이야 굽이굽이 펼치면 해남 땅끝마을까지도 가겠으나 가장 속상할 게 딸아이였으니 쉽게 입을 떼기도 어렵더군요. 부디 자기 어머니 말 듣는 만큼 결혼해서 자기 아내 말도 잘 듣기를 바랬죠. 그러는 와중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벌써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너희 시어머니 아직도 예단비 받는 날 미루시겠다니? 좀 천천히 하시자 하네. 아니 이제 결혼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왜? 애초에 예단비 요구는 그쪽이 먼저 해놓고서는. 예비 안 사돈이 예단비 받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보통 예단비 보내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달에서 늦어도 한 달 전까지는 보낸다고 들었거든요. 예단비라는 게 시댁 어른들 결혼식 때 입을 옷이며 한복 같은 걸 준비해야 하니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시간 여유는 두는 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비 안 사돈 쪽에서 날짜 조정을 좀 하자며 예단비 드리는 날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예단비 준비하는 일로도 속 썩이더니 이제 그거 전달하는 일까지도 속을 썩이나 싶어 가뜩이나 마음이 차지 않았던 예비 안 사돈이 더욱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동안 따로 언질하신 건 없으셨어? 아무 이유 없이 저러는 건 아닐 거 아냐. 뭐 그 속을 내가 어찌 알겠어. 거의 돛 닦는 보살처럼 말하는 딸아이였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누구에게나 녹록하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유난히 결혼 준비를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보니 저 모르는 데서 다른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웠어요. 예비사위나 예비 안 사돈 하는 꼴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 앞에서 면이 서지 않을 만한 일을 몇 번 겪다 보니 그나마 열렸던 딸아이 마음도 많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민영아, 무슨 일 있으면 다른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엄마한테 말하면 돼.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딨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대답은 않고 고개만 주걱거리는 딸아이를 보는 저 역시 근심이 가득했으나 그럼에도 결혼을 강행하는 딸아이를 믿어주는 것 외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겨우 보름 남겨두고서야 예비 사돈댁에 예단비를 보냈습니다.
기성복이면 모를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맞춤옷을 주문할 모양이던데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아무리 예단비 보내는 게 양가 협의어야 하는 일이라 시댁에서 원하는 예단 받는 시기를 맞춰준다곤 하지만 별의별 걸로 다 줄다리기를 한다 싶어 피곤했어요. 뭐 그 속내를 아주 모를 것 같진 않았습니다. 기한 최대한 줄 테니 그동안 싹싹 긁어 모아서 예단비 최대한 많이 해와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딸도 신혼집에 보태느라 여유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비는 우리가 준비해주마 했습니다. 정작 저희가 사돈 쪽에서 따로 받은 건 없었지만요. 저희가 준비한 예단비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사위 내외 결혼식 양복과 한복 새로 맞추고도 가까운 친척들 옷 한 벌씩 해드리는데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단비를 보내놓고도 잘 받았던 안부 인사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라고요. 속으로 괘씸했지만 이제 정말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았기에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성질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혼식이 바로 하루 전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딸이 내일이면 정말로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딸아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피부관리와 마사지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좀 늦더라고요. 어디까지 왔나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길래 운전 중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어디쯤 왔어? 엄마... 딸아이 목소리에 울음기가 잔뜩 서려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대답은 않고 엉엉 울기만 하는 딸아이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주 어릴 때가 아니고는 머리 좀 크고 나서는 좀처럼 우는 일이 없는 아이였어요.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예단비 적다면서 날 때렸어.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친 여편네가 기어이 내 딸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니 당장에 요절을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지간히 놀란 모양인지 호흡까지 불안정하게 들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어? 그렇게 마사지샵 예약을 취소하고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딸아이 얼굴을 확인하고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신부가 되어 있어야 할 소중한 제 딸아이 얼굴은 맞은 쪽만 쳐다보면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한쪽 뺨이 시뻘겋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벌렁대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달려가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딸아이를 품에 보듬고 감히 내 딸을 건드린 그 미친 여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내내 내 딸 마음고생을 그리 시키더니 감히 손찌검까지 해요. 이 옆에 내가 살기를 포기한 모양이다 생각했어요.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댑니까? 뭐 예단비가 적어? 제 아들놈 뭐 내세울 거 있다고 신혼집 하나 제대로 못 해와서 내 딸 쌈짓돈까지 다 끌어다 쓴 주제에 어딜 선박하게 돈 타령하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한참을 끌어안고 토닥거려도 좀처럼 딸아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그렇게 눈물 없는 아이가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올 것처럼 우는 건지. 내 아이가 가여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더 흐르고 결국 아이가 진정했어요. 그러고는 그날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웨딩드레스 보러 간 날부터 내 드레스 탐내시더니 나 만날 때마다 본인 한복 골라달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생긴 한복이 있는 줄도 몰랐어. 딸이 얘기한 한복은 말이 한복이지 한복인지 드레스인지 짬뽕이 되어서 국적도 알 수 없는 소위 선녀 한복이라 불리는 의상이었습니다. 순간 예전에 이른 나이에 자식 시집 보낸 친구가 열을 올리며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내가 진짜 세상 남사스러워서 시험이라는 옆에 내가 옷도 어디서 그렇게 요란하고 천박한 걸 구해야 하는지 글쎄 그 여자가 신부인 우리 딸보다 더 튀더라니까. 아들 가진 유세 떤다고 며느리 질투하는 시애미들도 있단 소리 들었어도 그게 내 딸 시험일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니 내가? 친한 친구 딸 결혼식이었으니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친구 말 맞다나 계량양복 드레스처럼 생긴 요상한 옷을 입고 하객을 맞이하는 신랑 측 어머니를 처음 보고 저도 속으로 뜨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비 시모가 예단비로 구입하려고 했다는 한복이 바로 그런 한복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누구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나. 결혼식의 꽃은 누가 뭐래도 신부 아닙니까? 인생에 단 하루 있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보다 본인이 더 주목받고 싶어서 근본 없는 옷을 사겠다고 예단빔이 뭐니 하면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세상에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요? 푼스떼기도 그런 푼스떼기가 없다. 한참 어린 예비 며느리 앞에 두고 경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깟 거 뭐 얼마나 한다고 1,000만 원씩이나 보낸 예단비가 적다고 내 딸을 감히 이 꼴로 만들어? 분개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저를 보며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비싸. 그러더니 제 휴대폰을 켜서 사진첩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나 딸아이 사진첩에는 온갖 형형색색의 요란한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입이 귀에 걸린 예비 안 사돈 사진이 그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여편네가 유명하다는 한복 드레스샵이란 샵에는 다 들어가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일일이 찍어 딸에게 보낸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옷은 입어야겠으니 그에 맞춰서 예단비 준비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였죠. 애초에 예단비 요구했을 때부터 진상이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기는 했으나 이건 정말이지 제 상식으로는 상상을 초월한 짓거리였어요. 제가 그 사진들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자 딸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가게들 다 맞춤 제작만 하는 고급샵들이야. 거기 입고 찍은 한복이 한 벌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래서 결국 당신이 입고 싶다는 고급 맞춤 드레스는 못 산 거지. 마지막으로 피팅한다고 나 불러놓고는 갑자기 성질을 빽 내더니 예단비라고 꼴랑 그거 보내냐고 하나 있는 아들 결혼식에 제대로 된 한복도 못 입는다면서 내 뺨을 갑자기 치는 거야. 뭐 자기 친구 누구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열쇠 3개나 받았다나. 그러니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입을 만한 한복 한 벌 못 짓는 옷을 어디 예단비라고 보냈냐면서 날뛰고 난리를 친 거지.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까짓게 아들 장가 보낸다고 열쇠 3개 소리할 만큼 대단한 아들놈 낳아놓은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아들 팔아 아주 공주님 행사라도 할 작정이었나 보죠. 우리 집안과 우리 귀한 딸을 얼마나 우습게 왔으면 이따위 짓을 합니까?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요. 이 꼴을 보고도 그 망할 집구석에 내 아이 보낼 생각은 쌀 한 톨만큼도 없었습니다. 당장의 파혼이었죠. 김서방은 제 어미가 너한테 이따위 짓까지 했다는 거 알아 몰라. 그 인간 바로 옆에 있었어. 딸아이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안 봐도 당시 상황이 짐작 갔어요. 또 제 엄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일 당장 결혼할 제 신부 얼굴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잠자코 두고만 보고 있었겠죠. 등신도 그런 등신 새끼가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런 모자란 놈한테 내 귀한 딸을 보낼 뻔했다고 생각하니 등찜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 와중에도 딸아이 휴대폰으로 괘씸한 예비사위놈 전화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받아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려다가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전화기를 빼서 꺼버렸습니다. 너 그 집구석에 시집 절대 못 보낸다. 내일 결혼식은 없었던 걸로 해. 제 말에 딸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대접 받아가며 그 사람들하고 가족될 생각 없어.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겨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는 뭘 믿고 평생을 함께 하겠어.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쉽지 않아 그렇지 한번 마음먹으면 번복하는 일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딸아이 역시 파혼할 의지가 굳건함을 확인하자 이제 엄마로서 제가 못할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은 아이 얼굴이 말이 아닌지라 급히 병원부터 데려갔어요. 귀한 내 새끼 크면서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일이 없이 키웠는데 웬 미친 여자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내 새끼 건드려 놓고 쟤년이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 가슴속에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남편 역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여편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장 결혼식이 내일이었기에 얼른 연락을 돌리지 않으면 저희 식구도 없는 결혼식장에 영문도 모르고 저희 손님들이 오실 판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남편 역시 주저없이 파혼에 동의했기에 빠르게 저희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내일 결혼이 취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물론 모든 일은 그 망할 집구석과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대망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절대 안정이 필요했기에 저와 남편만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이라도 된 듯 비장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원래라면 제 딸이 입장했어야 할 결혼식장으로 들어섰어요. 어제 그 일 이후로 저희 가족 중 누구도 그 집 식구들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제 신부에게 연락도 닿지 않았으면서 턱시도에 메이크업까지 반질반질하게 꾸민 예비사위 놈이 헐레벌떡 저희 부부 앞으로 뛰어왔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민영이는 바로 따라오나요? 네, 얼굴이 다 터졌는데 아직도 저희 딸이 여기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멍청한 놈을 쏘아보았습니다. 왜? 네 어미한테 쥐어 터진 꼴 자랑이라도 하려고? 전에 없이 차가운 제 말투에 놈이 흠칫했습니다. 감히 내 딸을 그 꼴 당하게 둔 원흉을 당장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으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어요. 놈을 무시하고 쌩하니 지나쳐 문제의 그 옆에 내를 찾아갔습니다. 딸아이에게 사진으로 보낸 것만큼은 아니었으나 역시 요란하기 짝이 없는 차림새를 한 여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꼴이 아주 공작새 저리 가라였죠. 남의 딸 얼굴을 뭉개놓고 제 지인들이랑 낄낄 쳐웃고 있는 꼴을 보자니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아직도 예단비 문제로 앙금이 남았는지 결혼식 당일 사돈을 보고도 새침하게 고개를 돌리는 꼬라지를 보자 저건 인간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곧장 결혼식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신부 엄마이지만 저는 이 결혼 파토냈거든요. 제 말에 웅성거리던 식장 안이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나마도 신부 측에는 아무도 안 남아있고 신랑 쪽만 자리가 차 있었죠.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지인들에게는 이미 연락을 마쳤으니까요. 멀리서 얼굴이 사색이 돼 이쪽으로 쫓아오는 예비사위 놈과 그 옆에 내가 보였어요. 뛸 때마다 산티나는 옷감이 나풀대는 게 아주 볼만하더군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미리 식장 측에 건넨 영상을 빔 프로젝터로 대문만하게 틀었습니다. 영상이 나오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것처럼 침묵에 잠겼던 식장 안이 다시금 웅성대는 소리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 옆에 내가 제 딸에게 집요하게 보냈던 한복 드레스 착용 인증샷들을 엮어 만든 거였어요.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네 해가며 예단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보는 덤이었죠. 순식간에 하객들 시선이 그 여자한테 꽂혔습니다. 수치심에 그 여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게 단상 앞에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하도 정신이 빠진 것처럼 굴길래 세상에 부끄러운 거라고는 모르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 창피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니 그런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마이크를 들고 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파혼 사유는 신혼집이며 혼수 모두 반반으로 해놓고도 초호와 선녀 한복 씌워달라며 저희에게 예단비 요구하고 또 그 예단비가 적다면서 신부인 제 딸을 결혼식 전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폭행한 저 예비 시애미 때문입니다. 자기 신부가 부당하게 얻어맞는 꼴을 보고도 곁에서 구경만 한 저 신랑이라는 놈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을 텐데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귀한 딸 자식 저런 인간 이하의 것들한테 보낼 수야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단상에서 내려와 남편 곁에 섰습니다. 뭘 잘했다고 분한 얼굴로 그 여자가 제 쪽으로 쫓아왔어요. 뒤에서는 신랑 측 하객들이 그런 여자 꼴을 보며 혀를 끌끌 찼죠. 굳이 제가 뭘 더 안 해도 저 여자 못돼 처먹은 성질머리가 널리 퍼져나갈 일이었습니다. 제게 달려드는 그 옆에 내를 제 남편이 사정없이 패대기 쳤습니다. 우리 귀한 딸 손찌검한 인간인데 그 정도면 양반이었죠. 저는 식장 바닥에 철퍼덕 엎어진 그 여자 면상에다 고소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희 딸 폭행에 대한 고소와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서였어요. 감히 너 따위 천박한 년이 내 귀한 딸한테 손찌검을 해? 내가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서 니년 사지를 찢어도 시원치 않아. 감히 우리 애 건드린 대가 똑똑히 치르게 될 테니까 구치소 신세 질 각오해. 고소장을 집어든 여자의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자기가 벌인 짓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데 이 정도도 두려워할 거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간 말종같이 굴어댔는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남일이죠. 여기와 볼일은 다 봤으니 미련 없이 남편과 함께 식장을 나섰습니다. 그런 저희 뒤를 한때 사이가 될 거라 생각했던 모자란 놈이 개새끼처럼 졸졸 따라왔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파혼당해 혼비백산한 꼴이 된 놈이 주차장 바닥에 철썩 주저앉더니 저희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민영이 없이 못 살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파혼 못해요. 그 말에 순간 제 눈이 돌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제 손이 놈 얼굴을 있는 힘껏 철썩 내리친 다음이었죠. 아픈 거보다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진 놈 꼴을 보자 어제 내 딸도 이랬을까 싶어 다시금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러자 놈에 대한 분노가 더더욱 솟구쳤습니다. 너같이 모자란 놈 때문에 내 딸이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아도 될 험한 꼴을 겪어왔는데 어디 네 놈이 파혼 한 해 만에 하고 있어? 너 같은 놈은 결혼할 자격 없어.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치려고 너 같은 놈이 결혼을 해? 제 불효령에 파혼 못한다던 놈 기세가 그대로 꺾였습니다. 참 저렇게 패기라고는 없는 놈을 내 딸 곁에 세울 생각을 하다니 섬뜩할 지경이었어요. 남편 역시 놈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 내 딸 앞에 2번 다시 나타날 생각 마라. 감히 내 딸 주변에 맴돌았다가는 그때야말로 내가 네 놈 죽여버리고 말 테니까. 정말로 놈을 찢어 죽이고도 남을 정도의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자식 인생 구제하는데 부모가 돼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남편도 거짓 한 톨 없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면 네 놈도 어디 한번 고소해보렴. 네 놈 깽값 정도야 우리 딸 인생 구제했다 치고 적선해줄 의향이 있으니까. 엄한 여자들 인생 망칠 생각 말고 너는 네 정신 나간 어미하고나 살아. 그렇게 놈을 한껏 비웃어주고는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걸로 그 망할 집구석과는 영원히 안녕이었어요. 함께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었지만 저희 가족 모두에게 이보다 더한 악연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분한 마음이 아주 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저런 것들과 결혼으로 엮이기 전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천운으로 여기자며 서로의 다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제목이 폭행죄였기 때문에 전 예비 안사도는 형사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우악하게 힘이 센 건지 겨우 뺨 한 대 쳤는데도 애 얼굴을 그 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그날 그 여자 얼굴도 못쓰게 만들고 올 걸 그랬나 했으나 제가 정말로 그랬다면 더 속상해할 게 뻔한 딸아이를 생각하니 그 정도로 대응한 것도 잘한 일이다 싶었죠. 뒤늦게 그 여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 염치도 없이 저희 집 앞으로 쫓아오길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써서 길바닥에 패대기쳐 쫓아내며 줄 수 있는 망신이란 망신은 다 주었죠. 그것도 몇 번 하고 나니 별 재미는 없더라고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고소 취하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그래도 초범이라고 처벌이 징역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집행유예로 호적에 빨간 줄은 남겼습니다. 아이 치료비며 정신적 손해배상이며 결혼하느라 썼던 자금들까지 싹 다 뽑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의 예단비도 전액 돌려받았죠. 우리 딸 속을 그렇게 썩게 만든 돈이니 모조리 우리 딸 새 출발을 위한 자금으로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한테 뺨 맞았다고 전 예비 사위놈이 저를 고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파혼에 제 어미가 적지 않게 고생을 한 탓에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심보에 보복성이라도 고소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모양인지 끝까지 고소는 안 하더라고요. 제 어미 송사가 마무리된 후 제 쪽으로 그간의 일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해오긴 했으나 굳이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진작 번호도 바꾸고 놈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부부가 딸아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던 게 먹힌 모양인지 놈이 딸아이 근처에 접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게 문자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사과라도 할 수 있게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물어왔으나 턱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놈의 존재도 서서히 저희 식구들에게서 잊혀갔죠.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보니 딸아이 마음을 추스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이 딸과의 사이가 가까워져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본가에 딸아이를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마음을 쓴 효과가 있었던지 다시 당장 원래의 우리 딸아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하나 좋은 기억 남기지 않았던 그 집구석 때문에 딱 하나 좋은 일이 생겼다면 딸아이와의 사이가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험한 일 함께 겪으며 서로 속마음을 터놓게 되니 마음의 거리도 좁혀진 셈이죠. 그렇게 요즘에는 딸아이와 함께 주말 데이트도 하고 집에서 딸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해먹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만 같으면 굳이 시집 보낼 거 없이 평생 옆에 끼고 살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괘씸한 예비 시댁 때문에 딸아이 파혼시킨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록 아예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저도 저희 딸아이도 가족 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니 얻은 것이 아예 없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머지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부디 여러분들은 이런 험한 일을 겪을 일 없이 순탄하게 자녀 결혼시키길 빌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서울에 사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요즘은 뭘 해도 재미없는 때인 건지 예능이나 드라마도 딱히 흥미없고 다른 취미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한데 유독 유튜브 보는 건 재미있더라고요. 컨텐츠도 정말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갈 정도더라고요. 그중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사연 채널이에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100명이면 100가지 이야기가 있듯이 저마다 사는 방식도 모양도 다 다른 법이죠. 나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엔 참 다양한 삶과 다양한 인간이 있다는 걸 오늘도 깨닫습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와 포용력 또한 넓어지고 있으니 이 또한 사연 채널의 순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놀라고 슬프고 즐거워할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가만히 듣는 것 대신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많이 놀라거나 웃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언니가 2명이나 있으니 세자매인 거죠. 어렸을 땐 언니들과 치고받고 정말 많이 싸웠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가족만큼 애틋한 게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뿐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 때마다 언니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한 집을 구해 같이 살거나 주에 3-4번은 꼭 만나서 안부를 공유하고 수다를 떨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언니가 2명이나 있다는 것, 그 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주고 위해준다는 건 저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도 자매끼리 돈독하니 많이 좋아하셨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는 당신네가 곁에 있을 때보다 있지 않을 때 자식들이 행복한 걸 가장 바란다고. 우리 셋이 함께라면 부모님이 훗날 세상을 떠나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거란 확신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딸이 줄줄이 있는 집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였을 텐데 지금은 자랑거리가 되었네요.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즈음 저는 오랜 준비 끝에 공기업 시험에 합격하여 바라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은 낮은 편이지만 정규직에 임금도 높고 근무 시간도 대체로 짧은 편이라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에 아마 가족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네요. 시험 준비하면서 사실 스트레스가 크긴 했거든요. 집안에서 취업 관련해서 부담을 주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언니들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한 편이었고 아빠가 퇴직하신 이후로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 내내 특히 불합격한 이후 다시 공부를 할 때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나 컸고 그게 건강 악화로도 이어졌어요. 툭하면 쓰러지고 토하고 여러모로 고생을 꽤 했었네요. 시험에 붙고 나니 거짓말처럼 나아졌지만요. 그렇게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초반이 지나가고 몇 년간 일하면서 일에 익숙해질 무렵 큰언니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잘 아는 동생인데 사람 참 진국이고 괜찮대요. 늘 그분 만날 때마다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매제 삼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오래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고 저도 취직해서 여유가 생겼으니 소개팅으로 이어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자리가 쑥스러우니 둘째 언니를 해주라고 했는데요. 둘째 언니는 비혼주의자이기도 하고 겉모습으로 볼 때 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팅 날이 되고 그분과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언니 말이 정말 맞긴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말끔히 잘생겼고 사람 자체도 진중하고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말도 나긋나긋하게 잘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뚜렷한 스타일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지한 것보다는 유쾌한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차분하시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길 바라면서 적당히 호응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웃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의 친한 친구였어요. 모르는 사람을 둘이나 앞에 둔 게 어색하고 민망스러워서 저는 고개 숙여 차만 마셨고요. 그렇게 소개팅이 끝나고 집으로 향했는데 큰언니가 다가와서는 진지하게 갑자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별일 없었다. 그런데 잘 맞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큰언니가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와의 인연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본인보다 더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괜찮겠냐고 물었대요. 웃기지 않나요? 그분도 저를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더 잘 맞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거지. 그런데 뒤이어 덧붙이는 말이 아까 중간에 그분에게 다가왔던 그 친구와 맺어주고 싶다 했다는 겁니다. 놀랍기도 했고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또 얼떨떨했어요.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싶어서요. 평소에 저 같으면 됐다고 거절했을 텐데 그때는 이상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잠깐 스쳐가면서 본 사람이지만 왠지 밝고 쾌활한 사람 같았거든요. 제가 알겠다고 하자 큰언니도 놀랐지만 뭔가 다른 낌새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좋아하더군요. 어쨌든 그 친구분과 저는 두 번째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건데 사실 그 친구분이 저를 처음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였어요. 하필 소개팅 자리라고 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떠봤는데 마침 잘 안 맞는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희망이 생겨서 곧바로 그럼 자기가 만나봐도 괜찮겠냐고 물었대요. 그렇게 물어본 친구분도 그걸 또 좋다고 언니한테 연락한 그 소개팅 남자분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요상하게 시작된 인연은 운명이었던 건지 이내 연인의 사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당시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4년 동안 봐왔던 남자친구는 처음 느꼈던 그대로 유쾌했고 쾌활했고 재밌는 사람이었거든요. 함께 있으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가족관계였던 거죠. 남자친구에겐 위로 형이 2명 있었습니다. 왠지 신기하죠? 저희는 3자매인데 거기는 3형제더라고요. 저도 형제 중 막내, 남자친구도 막내고요. 남자친구도 저희 집처럼 꽤나 돈독한 사이 같았어요. 형들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잘 못 갔지만 때마다 형제끼리 여행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부모님 모시고 가거나 셋이 갈 때도 많았거든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가정 환경이 비슷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랐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형네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첫째 형과 둘째 형 모두 결혼하신 지 2년이 넘었어요. 장수 커플이라고 해도 저희만 결혼 안 한 사이니 어쩐지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형네 부부가 꼭 함께 하자고 했다며 형들은 자기보다 2-3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세대도 비슷하니 별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수들도 고지식하거나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전에 듣자 하니 남자친구는 형수들과 만난 게 몇 년 동안 2-3번밖에 없었다는데 말이에요. 뭘 믿고 그렇게 안심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진 절대 그 가족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언니들이 신신당부했거든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괜히 확실치 않은 관계에서 아는 얼굴을 많이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다고요. 하지만 전 결국 남자친구의 꾀임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기도 했고 그 집 식구들은 미리 만나보고 가족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여행을 가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말로 딱 형용할 수 없지만 뭐라 해야 하나? 비범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은 꽤나 잘 사는 편이란 걸 알고 있긴 했어요. 부모님도 형들도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다행히도 어려운 고비 없이 순탄하게 잘 해내고 있다고 했으니 그래도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상태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친구만 일반 회사원인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남자친구는 그 안에서 소외되는 분위기였고 남자친구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뭐라 할 수는 없다기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가족 내에서 남자친구의 위치가 낮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쌓여간 추측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된 게 바로 그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의 형들과 형수들을 만났을 때 느낀 첫인상은 심상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저 악수를 하는데도 알 수 없는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느낌?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처음 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놀러간 자리니까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마치 청문회 같기도 하고 회사에서 온 나들이 같기도 하고 첫째 형으로부터 둘째 형, 남자친구로 이어지는 조그마한 계급 사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형들이 엄청 고지식하고 강압적인 겁니다. 남자친구가 막내라는 이유로 말만 하면 어린 네가 뭘 알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더라고요. 고작 2-3살 차이 나는데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아, 이래서 날 데리고 오라는 형들이 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자매만 있는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게다가 다들 사업하는 분이어서 그런 건지 그냥 성향 자체가 그런 건지 좀 사장님 마인드가 강하기도 했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시키는 겁니다. 펜션 잡고 야외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였는데 정말 저랑 남자친구가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 차리고 고기 굽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형수들은 둘이 딱 붙어 앉아서 야외에서 고기 굽는 건 잘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일하는 사람이 보통 해주는데 이런 데는 그런 거 없냐 같은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치울 때도 다들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앉아있기에 남자친구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끝까지 이럴 거냐고.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더는 안 되겠는지 머쓱하게 웃으면서 저희가 설거지 할 테니 다 같이 그릇만이라도 옮겨달라 부탁하더라고요. 아, 누가 보면 우리 집 집들이라도 하는 줄 알았겠네요. 그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요. 제가 새로운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식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길고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 거 모를 거 다 듣게 됐죠. 대충 기억나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남자친구의 큰형은 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고객을 잡고 있는 정수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고객 유치도 꽤 많이 했고 이제는 한 달 동안 며칠만 일해도 큰 고정 수입이 들어올 정도라 하더라고요. 첫째 형수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요. 둘째 형은 형수와 함께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둘째 형수가 인플루언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연예인이나 방송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SNS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유명 인사 같은 거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본인 SNS에서 보조제 같은 건 팔면 하루에 몇백만 원 버는 건 우습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나 봤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왠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첫째 형수, 둘째 형수 두 분의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듣자 하니 첫째 형수는 전형적으로 잘 사는 집안의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고 둘째 형수는 저보다 1살 많았는데 익히 듣던 대치동 키즈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큰 편이었고요. 두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를 할 때마다 우아함과 세련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상대를 얕보면서 스스로 있어 보이는 느낌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해야 할까요? 제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대화를 몇 마디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난 솔직히 갤러리 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아. 요즘 화가들은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을 그리면서 어디서 못된 것만 주워듣고 오는 거 있지? 협상의 기술을 잘못 배운 건지 고개만 뻣뻣하게 쳐들고선 말이야.
그렇게 교양머리 없는 애들이랑은 상종을 하기 싫어. 어느 집안 앞에서 난척하는 건지 원. 형님, 그거 다 어디 지방 출신이거나 조그만 대학원 하나 나왔다고 유세 떠는 애들이에요. 어렸을 때 인성교육이 안 됐으니까 나 살던 강남구나 서초구만 가봐도 얼마나 애들 교육에 열심인데 그렇게 배워온 애들이 나중에 가도 사람 구실하며 산다니까. 걸핏하면 출신, 강남구, 부자, 지위, 꾸밈 이야기와 그놈의 돈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전부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냥 네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형수들이 아무 말 없는 저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저에게 한 가지 묻더군요. 유미 씨, 우리 집에 제사 있는 거 알죠? 요즘 같은 세상에 휴일에 놀러 가지 않고 귀찮게끔 뭔 제사를 지내나 싶지만 어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선 꽤나 완강하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도 며느리 목 다 하려고 맞춰드렸는데 유미 씨도 그런 거 괜찮나 싶어서요. 예배를 드리는 집안일 수도 있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안 할 수도 있고 결혼하면 그 집 식구가 아니라 우리 식구가 되는 거지만요. 아, 그렇구나. 저희 집은 예배로 드리긴 해요. 아직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래도 두 분이 계셔서 많이 배우고 잘 따르면 되니까 걱정은 없겠어요. 많이 배우겠다는 게 잘못된 대답이었던 걸까요? 제가 대답을 잘못한 건지 두 분의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 언젠가부터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둘이서만 속닥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기에 제가 다가가서 무슨 이야기하세요? 라고 물으면 유미 씨는 잘 모르는 급의 이야기예요. 재테크 관련한 담론이거든요. 이라며 쏘아붙이는데 대단한 이야기라고 수다거리에도 급을 나누나 싶었네요. 앞에선 싸우기 싫어서 함구하고 있었지만 그날 정말 속으로 욕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정신없이 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말로 남자친구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나를 시녀 노릇하게 하려고 데려왔냐. 형들이랑 형수들이 저런 걸 알면 날 안 만나게 했어야지. 힘없다고 시키는 대로 데려간 거냐. 저런 사람들이 있냐 등등. 남자친구는 시종일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요. 정말 미안해. 솔직히 말하자면 난 옛날부터 많이 참으며 살아왔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거든. 원래부터 형들은 늘 저렇게 이기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러면 안 된다는 걸 나조차 잊고 있었나 봐. 나한테는 어릴 때부터 높은 형들이라서 저러는 거 익숙하지만 그래도 유미 너한테는 잘할 줄 알았어. 형수들도 겉으로 좀 차갑지만 그래도 큰 형수 작은 형수 두 분이 잘 지내는 거 보면 너한테도 살갑게 대할 줄 알았고 그래서 나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더라. 이런 걸 보여서 정말 미안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사정을 설명하니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런 집안의 막내로 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겪은 수모가 사라지지는 않지만요. 집에 돌아가서 언니들한테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니 길길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막대먹은 집안이 있냐면서요. 만약 결혼이라도 하면 고생길 알고 자처하는 거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아무리 엮이지 않게 조심한다고 해도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게 저 스스로도 정말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은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의 이런 심적 변화를 느낀 건지 그날의 사건이 너무나 미안했던 건지 남자친구가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다정한 사람이라 잘해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정말 떠받들 듯 잘 대해주면서 앞으로 살아가며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미래 이야기를 수시로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게 다 어떤 부차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또 정이 가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 과거의 일은 희미해지고 지워져서 다시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슬그머니 들더랍니다. 남자친구가 유독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저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인 건가 싶어지더라고요. 언니들은 이 사건 이후로 남자친구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던지라 저도 어느 순간부터 연애 이야기를 비밀로 하게 되었어요. 말하면 보나마나 안 된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또 1년 반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제가 30대 중반이 됐을 무렵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간 제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주었고 본인 가족에 대해서도 일절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게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간의 노력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가족보다 우선인 사람은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결혼을 약속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가족들의 반대가 강하더라고요. 그런 집이랑 연맺어봐서 뭐하게? 언니들이 말했지. 보나마나 고생길 열리는 집안이라고. 지금은 네가 그 사람만 보여서 정신 못 차리나 본데 결혼하고 나면 그 옆에 줄줄이 있는 가족들까지 보여. 그럼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특히 언니들이 완강하니 제가 정말 잘못된 결혼을 우기고 있는 건지 갑자기 의심이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네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집안과 집안과의 맺음이니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저희 언니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언니들도 그 잘난 얼굴이나 보자면서 흔쾌히 알겠다 했고 결국 넷이서 만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언니들을 맞이했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언니들 표정은 남자친구를 잡아먹을 듯이 냉담했지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꽤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더라고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언니들에게 무슨 종이 묶음을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엔 남자친구의 신상, 가족관계, 가족들 정보, 집안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처럼 주민번호도 적어놨더라고요. 다행히 맨 뒷자리는 안 적혀 있었지만 그걸 본 언니들도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걱정하시는 바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 때는 제가 많이 어리석고 생각이 짧아서 유미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도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유미와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집안에서 절대 소외되거나 무시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신 소리 내도록 할게요. 전해드린 건 제 모든 신상 정보가 담긴 담보예요. 저도 제 이름 걸고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유미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씩 까발리셔도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최선으로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만나서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로 일관하던 남자친구가 본론을 이야기할 때는 웃음기를 싹 거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기까지 한 그 모습에 저도 많이 놀랍더라고요. 언니들은 얼마나 진심인 건지, 형들이 어디까지 간섭하는 편인 건지, 형수들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등등 신상 종이에 적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솔직하게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덧붙여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언니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된 것 같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언니들은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직접 만나보니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뚜렷한 것 같다고요. 다만 시댁 문제는 남자친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문제기에 여전히 걱정된다고도 했죠. 저도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남자친구를 믿어보고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결혼한 분들은 아시죠? 상견례 날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는지. 양가 선물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음식점도 지역 내에서 가장 괜찮다고 소문난 곳으로 예약해서 준비했죠. 그런데 그날 그 자리는 분명 그쪽 부모님과 우리 쪽 부모님만 모시고 6명이서 소박하게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당일 식사하고 있는 가게에 형수 2명이 마침 식사하러 왔는데 보았다며 자리에 합석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오랜만이에요, 유미씨. 이렇게 된 거 같이 식사해요. 우리도 가족인데 뭐 어때? 괜찮죠, 어머님, 아버님?
아니, 서울 시내 음식점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마주치나요? 게다가 형수 2명 모두 다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냅다 앉으려는 게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하도 반가운 척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당황하신 듯 했지만 달려드는 2 사람을 막아낼 힘은 없어 보이셨죠. 전 만약 헛소리하며 당장 나가라고 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상 형수들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남자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앞을 막으며 나섰습니다. 오늘은 상견례 자리예요. 형수님, 양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니 형수님들과는 다음번에 자리를 마련할게요. 딱 잘라서 거절하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줄 알았네요. 그렇게 단호히 말하니 그 드세던 형수들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전에 했던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돼서 내심 뿌듯했습니다. 형수들은 알겠다며 그렇게 돌아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익히 형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를 통해 들었었기 때문에 넌지시 그쪽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원래 저렇게 다들 가까운 사이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원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결혼 초반에는 큰 형수, 작은 형수 둘이 만날 때마다 지지고 볶고 싸웠대요. 큰 형수는 텃세가 심하고 아랫사람을 잡으려는 군기가 너무 강해서 어머님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머님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된 게 사실 큰 형수는 잘 사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랐고 밑으로 동생이 줄줄이 있어서 첫째 노릇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저렇게 윗사람처럼 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엄청 놀랐어요. 누가 봐도 태생이 금수저인 척하면서 온갖 귀티 부티는 다 냈었는데 그런 비밀이 있으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눈치긴 하더라고요. 갤러리는 무슨 돈으로 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 잘 꾸미고 다니니 벌이가 꽤나 안정적인 거겠죠. 큰 형수가 그렇게 길을 누르려고 하면 둘째 형수는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고 일일이 말대꾸를 했다고 해요. 툭 하면 대들고 모임 있는 날에는 일부러 늦고 핀잔 주면 기분 나쁘다며 일어서 버리고요. 둘째 형수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서울 근교 지역에서 사는데도 본인이 소위 대치동 키즈였다는 것에 자부심이 엄청 컸대요.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건지 한 번은 첫째 형수가 둘째 형수한테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해서 대판 싸우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늘 둘이 부딪혀서 골머리를 앓았는데 말릴 방법이 없어서 그냥 두셨다고 해요. 남자친구 형들도 못 말릴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이 또한 남자친구도 모르는 이야기였는지 놀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 제삿날이 돼서 제사상을 차리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심각한 일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요양이 필요하셨던지라 어머님이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쓰시는 상황이셨나 봐요. 원래는 며느리들에게 설거지도 안 시키는 분인데 이번 한 번만 부탁하셨대요. 그래서 일을 도와주러 둘이 왔는데 엄청 하기 싫은 티를 내면서 투덜거리더랍니다. 그 모습이 섭섭하고 보기 싫어서 어머님이 한 소리 하셨는데 그때 둘이서 쑥덕거리더니 그 뒤로 화해한 건지 뭔지 갑자기 아이 둘이 딱 붙어서 다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시댁 욕하면서 서로 쿵짝이 맞아 친해진 것 같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어쩐지 시어머님이 짠하게 보일 정도라고요. 그간 쌓인 게 많으셨던 건지 줄줄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급히 갈무리 하시며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들 흉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죠.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어머님이 그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런 며느리들이 있으면 시어머님도 그만큼 기가 셀 거라고 생각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굉장히 유순한 분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둘이 마치 단짝처럼 지냈는데 알고 보니 앙숙이었다는 게 정말 웃겼습니다. 그렇게 들으니 오히려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저 겉으로 보기에 허세 가득한 내실이 없는 사람들이란 걸 아니까 그냥 저도 저대로 나서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가 그 2 사람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였습니다. 이제는 손윗동서가 된 2 사람,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그 형님들은 보지 못했어요. 남자친구가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 저도 일이 불규칙하게 몰려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 말로는 형들이 섭섭해하면서 식전에 안 보여줄 거냐고 물었다던데 몇 번 대답 안 하니 그들도 더는 캐묻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들은 새 식구가 될 그리고 손아래 동서가 될 저에 대해 관심이 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며 자기의 유익한 편이 될 건지 귀찮은 적이 될 건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순순히 따를 것 같지 않으니 저를 길들이려고 하는 건지 계속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주해봤자 나만 피곤해지니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는 걸로요. 그렇게 식을 치르고 어찌저찌 바쁜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였어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사실 정말 가기 싫었고 걱정도 태산이었거든요. 그간 피해 다녔다는 걸 그들도 알 텐데 또 뭐라고 궁시렁댈지 벌써부터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마침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아무래도 신혼여행 끝즈음에 옮은 것 같은데 모임 이틀 전날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 식사 자리엔 저와 격리하고 있던 남편만 가게 되었죠. 핑계가 아니라 정말 아팠기 때문에 떳떳했어요. 전 물론 시댁 부모님께는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전화로 연락드린 뒤 사과드렸지만 사실은 어찌나 행복하던지 열도 많이 나고 증상 때문에 살도 쏙 빠졌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시댁을 찾아뵈었을 땐 다행히도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만 계셔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일은 없네요.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식을 올린 후 그로부터 2달 뒤 할아버님 제사가 있던 겁니다. 시어머님은 듣던 대로 제사에 대해서 고집이 있는 분이셨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본인 손으로 꼭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정석대로 갖춰서 상을 차리려고 하셨죠. 가끔 보다 보면 제기가 엄청 많고 음식도 으리으리하게 차려질 제사상 있잖아요.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딱 그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걸 매번 혼자서 상을 차리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았어요. 큰형님은 본인들이 그간 제사 음식 차리는 걸 도왔다고 하지만 전에 듣자 하니 그것도 딱 2번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전을 해온다 해놓고 밖에서 사와서 혼났었고 나머지 하나는 작은 형님과 투덜거리다 혼났던 그때였고요. 그래도 시집와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제사이기도 했고 어머님께 그간 죄송한 것도 있어서 제대로 도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음식을 잘하시고 언니들도 요리가 취미여서 음식하는 건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었거든요. 사전에 미리 공부까지 하면서 준비했죠. 그렇게 제사를 앞둔 일주일 전날 어머님이 팔을 다치셨습니다. 운동으로 아침 수영을 다니시는데 수영센터에서 그만 넘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쪽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깁스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다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찾아뵈어 제가 직접 한 몇 가지 반찬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밖에서 음식을 포장해 저녁을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어찌나 고마워하시던지. 아버님은 원래 가사일에 손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라 어머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주버님들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아버님을 닮은 거였나 봐요. 하여튼 시어머님은 제게 고마운 게 많지만 그럼에도 제사상은 차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미안한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나요? 그런 사정 때문에 제사상은 결국 저랑 형님들이 준비하게 된 거죠. 모이기 전날 큰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동서, 이제야 그 바쁜 얼굴 보겠네? 동서가 안 보이는 동안 우리가 상 차리고 고생했으니까 이번엔 동서가 힘 좀 써봐. 안 돕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가서 이것저것 힘 보태긴 할게. 아, 작은 동서가 보는 거지? 그래도 처음으로 준비하는 제사인데 재료비 너무 아끼지 말고. 그건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이것저것 챙겨드리며 뒤에서 혼자 애쓴 것 같던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보자고. 잘할 수 있지? 딱 봐도 제가 시부모님 챙겨드는 걸 고가워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 볼 사람인데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꾹 참으며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제삿날이 되고 하필 남편은 급히 지방으로 출장에 잡혀서 오지 못했어요. 혼자 갈 수 있겠냐기에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걸려했지만 그렇다고 간다고 한 걸 이제 와서 도로 물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다 사람끼리 하는 일인데 별일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오전부터 장을 본 후 곧바로 올라가서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옆에서 한쪽 팔로 일을 하시며 이것저것 지시해 주시고요. 그래도 왼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거의 제가 다 한 셈이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하다가 고기 냄새가 역해서 잠시 쉬는데 어머님이 다가오셔서 종이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장 본 거랑 음식 해준 값이라고 하시면서요. 너무 많다고 거절해도 제가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억지로 떠미셨죠. 많이 서럽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형님들은 여전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낮쯤에는 오겠다고 했는데 오후 4시가 넘어도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5시가 될 즈음에서야 두 형님들이 한 번에 오셨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일 때문에 못 오셨고요. 큰형님은 일찍 올 수 있었는데 교통비가 아까워서 작은 형님 시간에 맞춰 한 차로 오느라 늦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라고 하는 얘긴지. 어머님도 연신 기침을 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눈치도 안 보는 건지 오는 길에 유명 디저트 가게에 있어서 사왔다며 하하호호 둘이 아주 신났더라고요. 부엌에 잠깐 들려서 음식 다 됐네 고생했어 동서라고 저에겐 딱 한마디 했네요. 저도 좀 화가 나서 아직 절은 안 했어요. 형님이 맡아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못 들은 채 하더랍니다. 그럴 거면 왜 물어본 건지. 오늘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기 위해 부엌에서 다시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님이 빠진 재료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가신 동안 저는 전을 부칠 준비를 했어요. 형님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소리가 너무나 거슬렸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는 척했죠. 그런데 전을 부치는 기계가 저희 집 것과 달라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엉성하게 우선 사용하고 있었는데 순간 선이 빠진 줄 알고 뒤집어 봤다가 뜨거운 판에 다리를 데이고 말았습니다. 기계는 열이 가장 고온으로 되어 있었고 이미 충분히 예열된 상태였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다리가 데이고 있는데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서 대략 10초가 넘도록 데고 있었대요. 뒤늦게야 저는 뜨거운 기름과 판에 다리가 크게 데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감각과 고통이 극대화돼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화상자리는 까맣게 부풀어 올랐고 그 주위로 살이 붉게 올라왔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형님들은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걷기도 어려웠던 저는 급히 형님을 불렀습니다. 형님, 저 화상을 입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119에 연락 좀 해주세요. 크게 되었으니까 빨리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저를 힐끗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칠실 맞기는. 혼자 음식한다고 유세 떨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화상이 뭐 대수라고 119까지 불러. 그냥 찬물로 좀 닦아내면 되지. 곱게 자란 것도 아니면서 왜 유난이야? 지금 이게 장난처럼 보이세요? 사람이 다쳤다고요. 지금 걷기가 힘드니까 신고만이라도 해주세요. 빨리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알았다고. 여기 먹던 커피는 다 먹고 119 불러줄게. 기다려. 사람이 다쳤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결국 저는 핸드폰을 찾기 위해 상을 짚고 일어나 방으로 기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방에도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님이 마트에 가실 때 아무래도 제 폰을 착각해서 가져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폰을 발견했지만 배터리가 없는지 꺼져 있었고요. 급한 대로 앞에 보이는 형님의 핸드폰을 잡았는데 그마저도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길 어머, 지금 누굴 걸 함부로 만지는 거야? 못 배워 먹어도 한참 못 배웠네. 동서, 아까 형님 말씀 못 들었어? 이것만 다 마시고 전화해준다 했잖아. 동서가 참아. 아주 큰 병선 앞신 것 같으니까. 그러게 우리한테 잘 좀 하지. 어머님 말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 이런 험한 꼴까진 안 보잖아. 가족끼리 피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못 써. 막내 동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속내도 모르고. 그제서야 큰형님은 폰을 들어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다치고 나서 15분가량이 흐른 뒤였죠. 저는 다시 화장실로 가서 찬물을 약하게 틀어 상처 부위에 댔습니다.
맨달이어서 화상의 정도가 심했고 분명 흉터가 크게 남을 정도로 컸죠. 하필 퇴근 시간과 겹쳐서 119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들것에 들려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도 화상이었고 보통 기름에는 2도 화상 정도 있는데 저는 훨씬 더 심각한 정도라고 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도 문제였죠.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하필 다리에 평생 남을 흉터가 생길 거라니.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당시 형님들의 태도 때문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형님들은 인간도 아니고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형님들의 행동에 단단히 화가 나서 크게 혼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분명 그 인간들은 한 귀로 흘렸을 테고 제가 다친 것에 기뻐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걸 상상하며 정말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쌍욕을 하고 흠신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 인간들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이 남편을 통해 전화해서 괜찮냐고 묻는 정도였죠. 결국 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늘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꿈을 꾸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도 형님들이었겠지만요. 그렇게 자주 깨어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두 동서를 저주했어요.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 안아주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2주가 지나고 다리 치료 때문에 병가를 내고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형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을 마구 누르면서 당장 나오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기로 한 건지 아님 단체로 정신이 나간 건지 영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들이 찾아갔을 텐데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요. 본인이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으라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방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형수들도 들어왔죠. 어떻게 서방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나서 그렇게 깽판 부려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깡패야 뭐야 대체 너! 아니 나 신고한 것도 성우씨죠? 이제 보니 우리 둘한테 작정하고 덤빈 거네. 나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요. 사람 잘못 건드렸어. 둘 다 안 계실 때 한 일이라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설득해 드릴게요. 첫 번째 큰형수. 형수 학원 차릴 때 큰형이 자금 부족하대서 제가 자금 내뒀죠? 그거 차용증도 있는데 기한 한참 지날 때까지 돈 안 갚았죠 저한테? 미술 학원 차려놓고 갤러리 하는 척하면서 꼴값 떠는 거 다 봐줬더니 가족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요? 신고하세요. 나도 맞고소하고 그쪽이 무슨 짓 했는지 나도 동네반도 다 떠들 테니까. 큰형님이 한다던 갤러리는 사실 미술학원이었고 심지어 그게 남편이 자금을 대줘서 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여태껏 그걸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학원에 가서 원장 나오라고 일부러 크게 소란을 피웠고 일부러 큰형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낸 겁니다. 이 사실을 작은 형님도 몰랐던 건지 커다래진 눈으로 큰형님에게 묻더군요. 갤러리는 거짓말이었냐고요. 큰형님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물쩡대자 남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수, 그 보조제 허위 과정 광고인 거 아시죠? 성분 속여서 판 거잖아요. 작은 형은 모르고 있던데 그대로 두면 우리 형까지 점점 더 날아갈까봐 제가 신고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요. 이거로 형이랑 연 끊겨도 상관없어요. 전 오히려 제가 구해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형수 머리 나쁜 거 티내지 말고 떳떳하게 살자고요. 그놈의 대치동 그만 좀 대고 지금 본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실 좀 직시하고요. 형수 두 분 다 제 와이프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인간성을 버리고 무시했지만 저는 두 분을 구제해드린 거예요. 인간 쓰레기로 더는 살지 않게.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들은 남편에게 달려들어 구타하고 옷을 찢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곁에서 말리면서 거의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걸 알고 있었는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더라고요. 때마침 경찰이 들어왔고 남편은 두 형님을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 일을 당한 뒤 혼자서 복수를 준비했고 이렇게 큰일을 벌였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두 사람이 망하는 걸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가는 있었습니다. 두 형과 연이 끊겼고 시댁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라면서요. 자신이 여태껏 형들의 폭언과 형수들의 만행을 참아온 건 가족이어서 그런 거였지만 이제 자신의 사람을 건드렸으니 더는 참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결혼 전 남편이 약속한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었죠.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웃음이 나기도 했네요. 지금 저희는 이사를 했고 시부모님과 간간히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행죄에 대해서 남편은 절대 합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고 싶다며 형님들이 연락을 해왔는데 늘 그들이 그래왔듯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중이죠. 최대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제 안의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요. 그래도 이제 밤에 잠은 잘 자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치료하면서 남편과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결말이 최악이길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